상견례 자리 처음 본 예비사위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데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오후 고급 한식당의 별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갈한 나무 테이블 위에는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복죽과 약과 잔잔히 놓인 수국 한 송이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정희는 한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딸 은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약간의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문 바깥에서 구두 굽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 박 회장 부자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중후한 인상에 은빛 넥타이를 맨 채 상대방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민주는 달랐습니다. 고가의 맞춤 양복 차림에 머리는 매끈하게 빗어 넘겼지만 표정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채 의자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어 빠르게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인사드려야지. 그제야 민주는 고개를 들고 건성으로 웃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희가 늘 좋은 얘기만 하더군요. 똑똑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그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잔을 들었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희의 시선이 흔들렸고 정희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괜찮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종업원이 잔잔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갈한 반찬들이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억지로 화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보다 효율을 중시하더군요. 저희 아들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어른에 대한 예는 여전히 중요하죠. 그 순간 민준이 눈길을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예는 형식 아닌가요? 진심이 없으면 예도 무의미하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에서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당황한 듯 아버지를 흘끗 바라봤고 박 회장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하하, 젊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그 한마디는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켜며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겪으며 익힌 태도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의 결혼식 전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위의 무례함은 예의 이상의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심이라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은희가 그제야 작게 고개를 숙이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즐겁게 식사하자.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주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박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희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아, 젊은 친구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인연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은희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박 회장은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서로의 시선은 맞닿지 않은 채로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정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처, 분노, 그리고 결심.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류이사 해진금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명함을 잠시 바라보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 인연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출근 준비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전날의 상견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그 젊은 남자의 눈빛은 도저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딘가 서늘한 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예의가 없는 건 몰라도 오만은 용납이 안 되죠. 정희는 중견 금융 컨설팅 회사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커리어는 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과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겸손했지만 오늘만큼은 속이 들끓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프로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33세. 아버지는 박영수 회장, 대성건설 그룹 대표.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대성건설이라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희의 회사는 최근 대성건설의 부실 자산 정리를 맡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무례가 단순히 젊음의 오만이 아니라 돈과 지위를 등에 업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오전 회의에서 대성건설 쪽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직접 가보죠. 그녀는 바로 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위에는 대성건설 재무 리스크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 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민준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방금 해진금융 쪽에서 보고서 미팅 일정이 잡혔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쪽 부대표가 직접 온다지? 정희 씨였던가. 그의 표정엔 어딘가 미묘한 불안이 비쳤습니다. 오전 10시 대성건설 본사 회의실. 정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박 회장과 재무이사 그리고 우연히 동석한 민준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또 뵙네요.
민준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성건설의 최근 유동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계열사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무이사가 눈을 크게 뜨며 보고서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건 거의 부도 직전인데요. 박 회장은 얼굴이 굳었고 민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과장된 분석 아닙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전 숫자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대표님,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있죠. 하지만 그건 서로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젊은 리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박 회장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준은 복도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아직 감정이 남으신 겁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정이라기보다 교훈이죠. 예의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민주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뭔데 우리 회사를 휘두르는 거야. 정희는 건물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예의 없는 자가 배워야 할 때가 온 거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대성건설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대성건설 본사.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부터 회의실을 돌며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금 회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번 달 내에 보고서를 마쳐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 은행에서 신용한도 축소 통보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이미 내부 정보를 입수해 대성건설 유동성 위기설이라는 기사를 준비 중이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아래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일 절대 외부에 새나가선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회의에서 한 발언이 정의에게 자극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성건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거 진짜 위기 아니에요? 설마 대성건설이.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주는 급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식이 왜 이래? 재무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해진금융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온라인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왜 외부에서 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성건설 부도 위기, 박 회장 아들 무능 경영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책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그 의심은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정희. 같은 시각, 정희는 사무실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대표님, 대성건설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점심 전에 봬요. 그녀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판을 읽은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서울 도심의 고급 호텔 라운지. 박 회장은 평소와 달리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회장님.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돌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다만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고서 정말 외부에 흘린 게 당신입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가끔 감출수록 더 커지는 법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을 버는 것뿐이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쩐지 한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의 균형일 뿐이죠. 그녀는 계산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로비를 걸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대성건설의 주가 폭락 뉴스가 화면에 크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한 사람처럼 말이죠. 한편 민주는 본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주신 명함과 그 위에 적힌 대성건설은 너의 책임이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거야. 그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무모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의 부대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진짜 배워야 할 게 뭔지 이야기해 줄까요?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이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흘렀고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서 있다고 착각했는지를,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 앞은 언론사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재계 5위 그룹 유동성 위기, 박 회장 일가, 경영 의혹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방송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본사 정문을 통과했지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야. 우리가 다시 세우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이미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민주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눈가엔 피로와 두려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정희. 오늘 오후 3시 해진금융본사.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묘하게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해진금융본사 회의실. 정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두꺼운 계약서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 짓입니까?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지만 정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세상이 제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을 뿐이에요. 민주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정희는 천천히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여기 당신 아버지가 서명한 문서예요. 20년 전 청운개발 부지 인수 계약서. 기억나시나요? 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왜 지금? 정희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불법 리베이트 조항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그걸 숨기고 청운개발을 무너뜨렸죠. 그 회사의 주인이 제 아버지였어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아버지를 파산시켰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전 20살이었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냉철한 확신이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복수였단 말입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라면 너무 늦었죠. 난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운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계약서 한 장을 찢었습니다. 이 계약은 이제 끝이에요. 대성건설은 내일부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갑니다. 민주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입가에는 억울함이 번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만해, 민준.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혜 씨가 한 일 이해한다. 우리가 먼저 잘못했지.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내 탐욕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어. 그게 내 업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커진 걸 보니 세상이 공평하다는 생각도 드는구나.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성건설은 나로 끝이야.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문 손잡이에 닿을 때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 아버지 산소는 아직 남아있나?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매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 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위로 붉게 물든 빛이 번지며
마치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람 위에 있다고 착각한 순간부터 이미 끝이었구나. 그의 눈가에 번지는 미세한 떨림은 그가 처음으로 느낀 후회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거리의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옥상 위 박 회장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손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은 과거를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와 권력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내려가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오래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 영원한 왕은 없단다. 그의 손이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엔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주식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은 정희 씨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해.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우리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실을 돌려준 사람이야. 장면은 정희의 집으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조용한 거실에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아버지, 그리고 청운개발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감정의 잔해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 회장.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 씨. 네, 회장님. 이제야 알겠어요. 난 돈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사람을 잃은 게 더 크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도 세상에 휘둘린 거예요. 잠시 후 전화 너머에서 멀어지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희는 놀라 급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통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빗물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뉴스 속보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대성건설 박태수 회장, 본사 옥상에서 추락사. 정희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충격이 아닌 깊은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던 창문 밖엔 여전히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는 마치 세상의 죄를 씻어내리듯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주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식 증서와 함께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권력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진짜 부다. 그 한 줄이 민준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차분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모든 복수는 끝났지만 남은 건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도 되겠죠.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든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러 왔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장맛비는 도시 전체를 잿빛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정희는 검은 옷차림으로 병원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박태수 회장 영면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며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정희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회장님.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수척한 얼굴로 정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가는 밤새 울었던 듯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아버지 보내드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향로를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잠시의 침묵. 민주는 그녀의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입니다.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진 빚, 이제야 갚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 위에 묻은 잉크 자국이 회장의 마지막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민주는 우산을 들어 정희 위로 내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우산 아래만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까 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제 사죄이기도 하니까요.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와 달라요. 당신은 아직 사람 냄새가 납니다. 둘은 말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냄새와 장미향이 섞여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하던 따뜻한 목소리. 진짜 성공은 남을 밟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야.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운장학재단 설립이라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비가 그친 날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세상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병원 기부식 현장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이 청운인 이유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재단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버지. 그녀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희 곁에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위로 별빛이 흘렀고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 개소식이 끝난 이른 새벽. 정희는 사무실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박태수 회장에게라는 오래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잊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언젠가 내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상처를 마주하게 될 거야. 그날이 오면 제발 그들에게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남겨줘라.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살아왔던 자신이 사실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문 밖에는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잿빛 하늘을 천천히 밀어내며 희미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든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개소식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요. 정희는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어요. 그분이 회장님 밑에서 배운 건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 대하는 법이었대요. 그걸 잃어버린 게 제일 큰 죄였죠.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두 남자, 박태수와 정성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복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라는 뜻이었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분이 원하셨던 진짜 마무리일지도 모르죠. 그들은 함께 서류처를 열어 과거의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려 했던 흔적 대신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박태수 그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 및 사회 환원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은 놀랐고 많은 이들이 정의를 마지막 양심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칭찬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치자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산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낸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 두 잔을 들고 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이번엔 쓴맛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질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된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하듯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세상이 이제 완전히 풀린 듯했죠. 새로 시작한 박태수 인재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정말 괜찮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 꽃잎을 털어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상처와 후회가 조금씩 봄바람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여러 사회 인사들이 정희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향해 눈길을 주었고 둘 사이에는 말없이 미소 하나가 오갔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원망과 미움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정희와 민주는 함께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민준이 커피 2잔을 건넸습니다. 이젠 커피 맛 좀 보시겠어요? 정희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커피의 향이 봄바람처럼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둘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학생들이 재단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복수보다 더 큰 걸 원하셨다는 걸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말이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하늘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그 빛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 오직 삶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재단 정문 앞의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박태수 인재재단 진심으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희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까요? 정희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함께 걸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웃는 그들의 뒷모습, 그리고 하늘을 배경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장면은 천천히 흑백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산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낸다.